월 300만 원, 최고급 실버타운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약 좀 아껴. 70대면 어차피 저 세상 갈 나이야. 음식 좀 썩은 거도 써도 돼. 이 나이엔 구분도 못해. 어느 날 밤 11시 27분, 휠체어 끄는 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이제 제 차례인가 봅니다. 한 달 전부터 이 시간대면 누군가가 사라졌으니까요. 침대 밑에 숨겨둔 가위를 꺼냅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30분 안에 이곳을 탈출해야 해요. 시간이 없습니다. 눈앞에 젊은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일이면 원장이 할머니를 처리하기로 했어요. 저는 72살의 그날 300만 원짜리 호화 실버타운에서 죽음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제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952년생 용띠 경상북도 울진 출신입니다. 올해 72살이 된 김순자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펜을 들게 된 것은 작년 이맘때 겪었던 끔찍한 일을 더 이상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할 수 없어서입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온몸이 떨리고 숨이 막힐 것 같지만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도록 이 이야기를 꼭 세상에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3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40년간 해로한 남편은 뇌졸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슬아의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고 있었죠. 아이들은 모두 서울과 수도권에서 제법 자리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진 시내에서 작은 한약방을 하면서 혼자 살았는데 자녀들이 늘 걱정이었나 봅니다. 특히 큰아들이 자주 찾아와서는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사시기 불안해요. 서울 근교에 있는 실버타운은 어떠세요? 라며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아 거절했지만 자녀들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작년 초 넘어져서 고관절을 다치고 난 후였습니다. 2달간 병원 신세를 지면서 혼자 사는 것이 불안해졌고 자녀들 말대로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추천한 S실버타운은 겉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였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적한 곳에 자리 잡은 호화로운 건물은 마치 호텔 같았고 소개 책자에는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한다는 점이 크게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월 300만 원이라는 입소 비용이 적지는 않았지만 자녀들이 나눠서 부담하겠다고 했고 제가 모아둔 노후 자금도 있었기에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입소 수속을 밟던 날 로비의 호화로운 샹들리에 아래에서 원장이라는 사람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어르신, 저희 실버타운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실 겁니다. 라며 앞으로의 생활을 장밋빛으로 그려냈습니다. 입구에 걸린 최고의 시설, 최상의 서비스라는 현수막이 눈부시게 빛나던 그때 저는 이곳이 제 무덤이 될 뻔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약방을 정리하고 평생 살던 고향집을 처분하는 일은 생각보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짐을 챙기면서 오래된 사진첩을 보다가 젊은 시절 찍은 남편과의 사진을 발견했는데 그때 남편이 저를 말리려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전문 요양보호사가 상냥하게 깨워주었고, 식당에서는 영양사가 직접 구성한 건강식이 나왔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호텔 뷔페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풍성했죠. 매일 아침 갓 구운 빵 냄새가 식당 안에 가득했고, 제철 과일도 항상 신선했습니다. 같은 층에 사시는 박영자 할머니와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영자 씨는 저보다 2살 어린 70살로 슬아의 자녀가 넷이나 되는 분이었습니다. 아침 산책을 함께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막역한 사이가 되었죠. 특히 저녁에 서로의 방을 오가며 차를 마시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웠습니다. 실버타운의 프로그램도 알찼습니다. 월요일에는 노래교실, 화요일은 요가, 수요일은 원예 수업, 이렇게 매일 다른 활동이 준비되어 있었죠. 저는 특히 목요일 미술 수업을 좋아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강사 선생님이 김순자님은 타고난 감각이 있으시네요 라고 칭찬해 주실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자녀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긴 했지만 주말마다 손주들과 함께 오는 딸을 보는 재미가 쏠쏠했죠. 현관 로비의 고급스러운 커피숍에서 손주들에게 핫초코를 사주며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들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때만 해도 이곳이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입소자들도 대부분 만족해 했습니다. 우리 층에만 20명 정도가 살았는데 모두들 우리가 복 받은 거다. 자녀들 효심이 지극하다면서 좋아했죠. 저녁에는 1층 로비에 있는 당구장에서 할아버지들이 당구를 치셨고 할머니들은 작은 도서관에 모여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원장실 앞을 지날 때면 항상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던 원장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저희도 행복합니다라며 늘 친절하게 대해 주었죠.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가다가 직원을 만나도 항상 웃으면서 부축해 주었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수시로 체크해 주었습니다. 입소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큰아들이 와서 어머니, 여기서 지내시니 어떠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좋은 곳에서 지내게 해줘서 고맙다고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아들은 안심한 듯 환하게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미소가 곧 눈물로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처음 눈치챈 건 입소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3층에 사시던 정명자 할머니가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된 것이었죠. 정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함께 하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뚜렷한 이유 없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병원에 입원하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설명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직원은 대학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했고, 다른 직원은 자녀분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연락처를 물어보자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다며 얼버무렸죠. 영자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비슷한 일이 전에도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건강하던 할머니 한 분이 이유 모르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때도 직원들의 설명은
제각각이었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한 건 정 할머니의 방이 하루 만에 새로운 입소자로 채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게다가 정 할머니가 아끼던 화분들도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로비에 있던 정 할머니의 사진도 어느새 없어져 있었고요. 불안한 마음에 간호사실에 찾아가 정 할머니의 소식을 물었더니 수간호사가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며 어르신,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다들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서 묘한 위협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는데 직원이 들어와서는 어르신, 방에서 취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라며 라면을 빼앗아 갔습니다. 분명 입소 때는 간단한 취사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규칙이 갑자기 바뀐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 가보니 평소보다 음식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메뉴도 단순해졌고 신선했던 과일도 없어졌죠. 일시적인 식자재 수급 문제라는 게 직원들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시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날 저녁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영자 씨 방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원장실 앞을 지나게 됐는데 안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더 줄여도 돼. 70대면 어차피 곧 저 세상 갈 나이인데 그렇게 많이 먹일 필요 없어. 약값도 아끼고.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방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꺼내 이날의 일을 자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매일의 변화를 일기장에 적어두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찾아왔습니다. 식사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매일 있던 프로그램들도 하나둘씩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못 오신다. 오늘은 장비 점검이라 수업이 없다는 식의 핑계가 늘어났죠. 그러다 제가 좋아하던 목요일 미술 수업마저 없어졌습니다. 예산 문제로 당분간 중단한다는 공지가 곧 무기한 연기로 바뀌었습니다. 도서관에 있던 책들도 절반 이상이 사라졌고 1층 커피숍은 리모델링이란 명목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면회 시간도 갑자기 줄었습니다. 기존에는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였는데 주말 2시간으로 제한되었죠. 코로나 방역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버타운 근처에는 확진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면회 오는 자녀들에게 어르신이 피곤하다, 지금 주무신다며 돌려보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휴대폰 충전기를 잃어버린 날도 기억에 남습니다. 직원에게 부탁해서 사다 달라고 했더니 나중에라는 말만 되풀이하더군요. 결국 배터리가 나가 휴대폰을 며칠간 쓰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다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밤에는 복도 등을 일찍 꺼버려서 화장실 가기가 무서웠습니다. 야간 근무자도 줄였는지 부르면 잘 오지도 않았죠. 난방도 예전 같지 않아서 밤이면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내복을 두꺼운 걸로 바꿔 입었지만 그래도 추웠습니다. 이상한 건 입소비는 그대로라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불가피한 인상이라며 20만 원을 더 올리겠다는 통보가 왔죠. 자녀들 모르게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구조였기에
이런 실상을 자녀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층의 김말순 할머니가 저혈당으로 쓰러진 날도 잊을 수 없습니다. 간호사를 불렀는데 곧 온다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30분이나 지나서야 왔습니다. 응급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죠. 그제서야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한다던 말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입소 때 받았던 안내 책자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약속된 서비스와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지만 항의를 하면 돌아오는 건 곧 개선하겠다는 빈 말뿐이었죠. 오히려 불만을 제기하는 입소자는 치매 증상이 있으신 것 같다며 협박에 가까운 말을 듣곤 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상황이 전혀 새롭지 않다는 듯 다른 입소자들이 체념한 듯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들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제서야 이곳이 실버타운이 아닌 완벽한 감옥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할 무렵 옆방의 영자 씨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나 봅니다. 어느 저녁 평소처럼 차를 마시러 왔다가 들려준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작년에 이곳에서 돌아가셨다는 박수영 할머니 얘기였죠. 그분도 처음엔 멀쩡하셨대요. 근데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시더니 자식들한테 연락도 못하고 극해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영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 그분한테도 있었대요. 식사량 줄이고 난방 끄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의 방에서 만날 때마다 소곤소곤 정보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입소자들도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죠. 최근 6개월 사이 10명 가까운 입소자들이 퇴소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연락이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자기 방 창문 밖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봤다고 했습니다. 깊은 밤중에 구급차처럼 생긴 차가 뒷문으로 들어와서 뭔가를 실어 나르는 걸 봤다는 거였죠. 그때마다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누군가가 퇴소했다는 소식이 들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각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식사량과 온도를 기록했고, 다른 분들은 야간 순찰 시간이나 의료진 부재 시간을 메모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손떨림이 심했지만 몰래 사진도 찍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이분화 할머니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분은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다가 원장실 앞을 지나게 됐는데 안에서 이번 달은 목표액의 2배를 달성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돈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마치 지하 조직처럼 움직였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면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갔지만 실은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죠. 한 달 만에 우리는 이곳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노인들의 보금자리가 아닌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악덕업자들의 수익 창출 도구였던 겁니다. 하지만 증거를 모으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감시도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서류를 찾으려 했지만 원장실은 항상 잠겨 있었고 컴퓨터도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단편적인 정보들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젊은 요양보호사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더는 이러고 있을 수가 없어서요. 그렇게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요양보호사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주연이라고 했던 그 젊은 직원은 입사한 지 3개월 된 신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죠. 어르신들 약을 바꾸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값싼 약으로요.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있었고. 이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식재료도 마찬가지예요. 유통기한 지난 걸 써도 된다고. 어르신들이야 맛도 잘 모르실 거라면서. 더 끔찍한 건 실적이란 이름으로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달 정해진 수의 입소자를 내보내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입소자를 받을 수 있고 거기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논리였죠. 퇴소하신 분들 중에는 이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 이어진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걸 가족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요양원으로 모셨다고. 이 씨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창고에 쌓여 있는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들, 쓰레기통에 버려진 정상약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입소자들의 사망 일시가 적힌 내부 문서였습니다. 더는 이런 일에 가담할 수 없어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원장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르신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날 이후로 이 씨는 우리의 든든한 내부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밤늦게 몰래 약을 가져다 주거나 따뜻한 음식을 몰래 챙겨주기도 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외부와의 연락망이 되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이 씨가 갑자기 출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다는 게 공식 설명이었죠. 휴대폰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녀의 주소를 수소문해 전화해봤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그날 밤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명 다음 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었는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도 그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우리는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주연 씨가 사라진 후 직원들의 감시는 한층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저와 가까이 지내던 입소자들을 더욱 유심히 지켜보는 게 느껴졌죠. 복도에서 셋 이상 모여 있기만 해도 어김없이 직원이 나타나 프로그램 시간이에요 라며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순자 씨, 우리 방 안에 뭔가 이상해요. 누가 다녀간 것 같아. 확인해보니 서랍장이 미세하게 흐트러져 있었고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가 모아둔 증거들을 찾으려 했던 모양이었죠. 일기장은 매일 밤 자리를 옮겨가며 숨겨야 했습니다. 베개 속, 옷장 구석, 화분 밑 하루도 같은 자리에 두지 않았죠. 사진이 담긴 휴대폰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절대 방에 두지 않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외부 연락이었습니다. 공중전화는 고장났다는 핑계로 철거되었고 휴대폰 충전기를 구하는 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면회도 점점 줄어들었죠. 어르신이 피곤하시대요
라는 거짓말로 자녀들을 돌려보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을 목격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다 복도 끝에서 들리는 소리에 숨어서 지켜보게 된 거죠. 직원 둘이서 의식을 잃은 듯한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뒷문으로 데리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할머니는 퇴소했다는 공지가 붙었죠.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 차례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이주연 씨의 실종 이후 이곳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건물 전체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었고 모든 출입구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입소자들은 거동이 불편했죠. 혼자라도 도망칠까 생각했지만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어쩌나 하는 걱정에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층의 김말순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평소 지병이 있긴 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죠. 나중에 알고 보니 약이 바뀐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알 수 없었죠. 결국 그날 밤 또다시 그 익숙한 휠체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차례는 김말순 할머니였습니다. 살려달라는 희미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첫 번째 탈출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침 산책 시간을 이용해 정문으로 뛰쳐나가려 했지만 미리 눈치챈 듯 직원들이 우리를 철저하게 감시했죠. 평소보다 2배나 많은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 어디 가시려고요? 원장이 달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죠. 산책은 실내에서만 하시는 게 좋겠어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 그날 저녁부터 제 방은 사실상 감금 상태가 되었습니다. 문 밖에는 24시간 직원이 상주했고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식사도 방으로 배달되었는데 거의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었죠. 어머니, 왜 이러세요? 둘째 아들이 면회를 왔을 때 저는 필사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는 항상 직원이 붙어 있었고 아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좀 예민하신가 봐요. 원장님이 다 잘 챙겨주신다고 하시던데. 며칠 동안 방에 갇혀 있으면서 저는 거의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밖에서는 영자 씨와 다른 할머니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만날 수는 없었죠.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대로 포기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거라는 거요. 이주연 씨는 어떻게 됐을까? 김말순 할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다잡아 주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제 방을 지키던 직원의 감시가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포기한 줄 알았나 봅니다. 휴대폰 배터리는 거의 없었지만 마지막 희망을 걸고 112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죠. 그리고 그날 밤 복도 끝에서 들리는 낯익은 휠체어 소리. 이번에는 제 차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 밑에 숨겨둔 가위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으니까요. 할머니, 얼른 나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놀랍게도 문을 연 사람은 새로 들어온 젊은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이주연 씨가 사라지고 난 후 들어온 직원이었죠. 그동안 한 번도 말을 섞어 본 적 없었는데 저를 구하러 온 겁니다. 이주연 언니가 보냈어요. 언니는 지금 병원에 계세요. 원장이 폭행했대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예요. 내일이면 원장이 할머니를 처리하기로 했거든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게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이주연 씨와 같은 진심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베개 속에 숨겨둔 일기장과 증거 사진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영자 씨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른 선생님이 지금 모시고 있어요.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양심적인 직원들이 몇 명 더 있어요. 복도는 깜깜했습니다. 야간 근무자들은 모두 회의 중이라고 했죠. 이것도 내부 직원들이 만든 틈이었습니다. 비상계단으로 향하면서 곳곳에서 다른 할머니들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1층까지 내려왔을 때 갑자기 사무실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죠. 우리는 재빨리 진보관실로 숨었습니다. 숨소리도 내지 못한 채 잠시 기다렸어요. 다행히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뒷문에는 미리 약속된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비실은 비어 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경비원도 우리를 돕기로 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할머니, 이제 뛰세요. 마지막 10m가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그렇게 필사적으로 뛰었어요. 무릎은 아팠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것이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에 탔을 때 영자 씨와 다른 세 분이 이미 타고 계신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는 곧바로 경찰서를 향해 달렸고 우리의 8개월간의 감금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시간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형사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쓴 일기장과 몰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이주연 씨가 제공한 내부 문서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이런 일이 있었다니 담당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실종된 입소자들의 명단을 보고는 즉시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우리가 탈출한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실버타운은 경찰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원장과 핵심 가담자들은 도주를 시도하다 인천공항에서 검거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이미 수천만 원의 현금을 들고 해외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날 것을 알고 있었던 거겠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실종된 입소자들의 행방이었습니다. 경찰이 실버타운 인근의 한 창고를 수색하던 중 대량의 의료 기록과 사망 진단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퇴소했다고 알려진 분들의 진짜 최후가 기록되어 있었죠.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현대판 고려장, 노인 수용소 같은 충격적인 제목들이 신문을 장식했죠. 보도를 본 다른 실버타운 입소자의 가족들도 잇따라 신고를 했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주연 씨는 다행히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원장에게 폭행당한 후 협박을 받아 입원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료 직원들을 설득해 우리를 구해냈죠. 지금은 노인 인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한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좀 더 귀 기울여 들었어야 했는데 라며 눈물을 흘리던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누구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다시 울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녀들이 함께 살자고 했지만 제가 고집을 부렸죠. 대신 매일 영상 통화를 하고 주말이면 손주들이 찾아옵니다. 그때의 악몽 같은 기억은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으리라는 걸 믿습니다. 재판은 6개월이나 계속되었습니다. 피해자만 해도 수십 명이 넘었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분들도 15명이나 되었으니까요. 법정에서 원장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자연사였다.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이었다는 등의 변명을 늘어놓았죠.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제1기장과 사진들, 이주연 씨가 제공한 내부 문서, 그리고 양심 선언을 한 다른 직원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계획적인 범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돈을 더 벌기 위해 의도적으로 입소자들의 건강을 해친 정황이 드러나면서 재판은 급반전을 맞이했죠.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을 때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가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은 자는 돌아오지 않지만 적어도 정의는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이 법정 안에 가득했습니다. 공범자들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회계 담당자는 15년, 의료 책임자는 12년,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은 달랐지만 아무도 가벼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죠. 다만 이주연 씨와 같이 양심선언을 한 직원들은 감형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원장 일가의 전 재산이 압류되었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지급되었죠. 하지만 돈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이 사건을 계기로 노인복지법이 대폭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실버타운과 요양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었고 학대 신고 의무제도가 도입되었죠.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의무화되었고 CCTV 설치도 필수가 되었다고 해요. 가끔 그때의 악몽을 꾸긴 합니다. 어두운 복도, 차가운 식사, 그리고 한밤중의 휠체어 소리. 하지만 이제는 그런 꿈을 꾸고 나서도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용기 있는 선택이 수많은 노인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주연 씨가 울진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노인복지 전문가가 된 그녀를 보니 뿌듯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나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준 거니까요. 이제 저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날의 일이 있고 나서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아직도 가끔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지지만 이제는 그 기억을 더 이상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려 노력하고 있죠. 지난달에는 노인복지센터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청중들이 진지하게 경청해주는 모습에 용기를 얻었죠.
특히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에 있는 젊은이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이런 증언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영자 씨와는 지금도 자주 연락합니다. 그녀는 서울 근교에서 살고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울진으로 놀러 옵니다. 같이 겪은 일이 있어서인지 남들에게는 차마 하지 못하는 이야기도 서로에게는 털어놓을 수 있죠. 우리는 이제 친자매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탈출했던 다른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자녀와 함께 살게 되었고, 또 누군가는 저처럼 혼자 살기를 선택했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제 이야기가 책으로도 출간되었습니다. 한 작가분이 찾아와서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런 이야기가 후대에 전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은 지금 노인복지 관련 필독서로 자리 잡았다고 해요. 이제 저는 압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건 결코 존엄성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요. 오히려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할 일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의 아픈 기억이 누군가에게는 귀중한 교훈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보여준 용기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서요.